일단 딥시크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휴가 길었는데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시장의 반응이 좀 궁금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일단 시장에 충격을 준 거는 뭐 중국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뭐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지만 뭐 10분의 1, 뭐 우리나라 돈은 한 8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해냈다고 일단 주장하는 주장이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는 허공에 돈을 뿌리고 있었던 건가? 이런 충격을 좀 줬던 그런 하루.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 주가가 아직 계속 안 좋은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딥시크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일단 그 평론가님께서는 딥시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 일주일 한 시간 동안. 그 많은 헤드라인에서도 사실 다루긴 했는데 저는 그 비유가 딱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전쟁, 핵 전쟁, 과거 냉전 시절 냉전 시절이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이 그렇죠. 먼저 쏘아지면서 받은 그 충격. 그랬죠. 그 충격을 지금 AI의 미국과 중국의 AI 시대의 차세대 전쟁에서의 현재의 이 딥시크의 출현을 그 당시에 스푸트니크 충격만큼의 충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헤드라인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좀 세세히 따져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딥시크에 대한 어떤 과대 평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저는 그 정도 헤드라인이 맞다. 당시 러시아가 먼저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받은 충격처럼 AI는 미국이 만든 거대 자본과 그러니까 미국만이 동원할 수 있는 거대 자본과 또 미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고품질의 고영역대의 반도체 이게 다 합쳐졌을 때의 인재 실리콘밸리의 인재, 자본, 기술 이런 게 다 집약된 우리만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그 거대한 댐에 바늘을 뚫은 그런 사건이다. 일단 총평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한 방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좀 과대평가 쪽에 조금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딥시크가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으로 증류라고 번역이 됐어요. 디스틸레이션을 사전적인 용어인 증류라고 번역을 해서 무슨 증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방과 그 뭐 학습하는 효과에 있어서 결과를 놓고 추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딥시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딥시크와 관련된 것들이 수도 없이 정말 많이 우리라고 없느냐? 우리도 현재 지금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환이라고 좀 봐요. 단지 중국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저비용이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것이지 그들을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 검색해 보신 분들이 실망감이 좀 많이 컸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확성. 추론에 대한 문제, 뭐 하여튼 뭐 뒤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 같은 경우도 딥시크 하나만의 비용이냐, 딥시크를 구동하기 위한 비용이냐까지 넓혀지면 어쨌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금 과대한 것들이 있다. 충격은 충격이지만 과대 충격이다. 하지만 나름대로 딥시크와 관련된 상황들을 인정을 하고 딥시크는 앞으로 태동하게 될 수많은 인공지능의 하나이지 이것이 챗GPT와 생태계 싸움을 할 정도의 체급이냐?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미국한테 한 방을 먹였지만 그렇다고 그 한 방으로 다 역전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저는 한 방 먹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스치는 정도라고 정도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깨질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우리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저도 사실 연휴 때 궁금해가지고 이제 깔아봤는데, 뭐 물론 이제 주변에서 그거 깔면 이제 다 털린다, 뭐 하지 마라, 뭐 얘기도 많았었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알리템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다 털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미 베리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많이 써봤는데 친구들하고 해본 게 다 어떻게 하면 시진핑을 욕하게 하든지 아니면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답변을 끌어내려고 어떻게든 막 유도 신문을 해도 그것만큼은 확실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까지만 저는 8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까지는 제가 답변을 받아봤는데 그 이상은 좀 못 가고 있는. 사실 중국이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미국이 만들었으면 천안문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글로벌화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죠. 알리템은 다 쓰신다라고 하니까 그게 글로벌화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분명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이들이 무서운 건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탄탄한 내수 시장이죠. 자기네들한테만 팔아먹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 거고 우리가 현재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힘을 못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내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의 결제 시스템, 자기네들의 어떤 포탈 충분히 되는 거죠. 중국 내에서는 딥시크가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이제 갖고 있는 그 내수의 벽을 넘어서서 챗GPT화 되느냐라는 부분들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우리가 그 포털 사이트가 갖고 있는 그다음 그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점 효과거든요. 선점 효과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챗GPT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더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오픈 그 딥시크가 하는 오픈 영역에 대해서 이제 애플의 그런 부분들인데 오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한번 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네이버가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카카오톡을 쓰고 라인이라는 것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카카오톡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이버 라인이 잠깐 저도 써봤습니다만 처음엔 써봤어요. 처음에 쓰고 여러 친구들이 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카카오의 영역을 못 넘는 것처럼 포털을 2개 쓰지는 않는다. 포털은 하나만 쓴다. 그 명제를 보면 일단 긴장할 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작년부터 이제 다른 경제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드웨어가 돈을 벌 것이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수없이 올해는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전력망이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산업의 흐름이지. 갑자기 정말 뭐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라는 단어보다는 갑자기 뭔가 이제 튀어나왔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올 것이 나왔다라는 정도의 수준. 제가 좀 너무 가볍게 보나요? 네, 뭐 사실 뭐 미국만 하라는 법은 없겠죠. 미국이 주도를 하는 거지. 미국 내에서도 많이 나타나겠죠. 아니 근데 저는 조금 그 방금 앵커님 말씀과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그동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술과 어떤 산업을 뭐 미국만 해야 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AI에 관해서는 요 최근에 특히 한 2, 3년은 이건 미국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일종의 체념, 일종의 단념이 사실은 조금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AI의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관한 거대 언어를 돌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영어 베이스고 그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거를 컴퓨팅 처리하기 위한 HBM 같은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걸 또 모으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한 자본화가 돼야 되는데 그걸 엄청난 자본 시장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미국밖에 없는 거고 엔비디아도 미국밖에 없는 거고 또 영어 베이스로 한 수많은 인재들이 그걸 알고리즘 통해서 LLM을 만들 수 있는 인재들도 미국에 많으니까 누구나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체념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사실 이 거대한 챗GPT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층부에서 서비스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낙수 효과랄까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거기에 사용료를 낸다든지 그쪽과 딜을 통해서 이제 각 국가별로나 서비스별로 필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작은 규모의 소프트웨어 정도로만 이제 하청 내지는 그렇게만 시장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그런 큰 시장에 대해서도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방에 다 중국이 역전했다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만요. 그래서 단순히 M7이라든지 엔비디아의 하청으로 전 세계가 산업 구조가 마감될 줄 알았는데 잘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기존의 문법은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문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그건 어떤 문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드시 챗 GPT급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의미 있는 시장에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그거 없이 거기서 뽑아내도 되는 거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저 엔비디아급 반도체 뭐 예를 들면 오픈 AI에서 챗GPT 만들 때 16,000장 정도를 현재 썼다고 시장에서는 추정이 되는데 이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2,000장 내외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도 충분하다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효율성도 자본도 높아졌고. 적을 수 있고요. 직접적인 투입 비용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수많은 배후 비용을 다 놓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만은 배후 비용은 배후 비용대로 변론으로 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는 직접 비용은 어쨌거나 미국의 약 18분의 1 수준으로 현재 보고 있으니까 머리만 잘 쓴다면 전략만 잘 구한다면 적은 반도체와 또 적은 비용으로도 의미 있는 시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에 덜 의존해도 되고 미국 시장에서 필요한 자본에 덜 의존해도 된다라는 식의 기존의 문법은 적어도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새로운 게 열렸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딥시크가 기존의 엔비디아 생태계에서 좀 독립된 뭔가가 그 한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많게는 이제 표현하지 않았지만 엔비디아 칩을 많이 쓰고 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쪽에서 딥시크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사실은 이제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샘 알트만이 이거는 뭐 사실 다 훔쳐간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그게 확인이 된다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회가 나올 것이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근데 이게 중국의 특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이 챗GPT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알리템을 쓰신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쿠팡 쓰는데 쿠팡을 대화할 때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고 있고요. 수많은 인공지능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고 챗GPT는 단지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대화형의 이제 그런 형태인 거고, 챗GPT가 2024년 초에 발표가 나왔을 때 많은 그 회사들이 대부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저사양 HBM을 가지고 다 준비하고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 KT도 준비하고 있었고 네이버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윤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했는데 얘네가 터뜨리고 나니까 많은 기업들이 당혹했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1년 전 걸 반추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급 사양으로 가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새로운 것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국이라는 특성을 놓고 보면 중국이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어요. 불편한 시각이 뭐냐면 일부러 때렸다. 트럼프 취임과 맞춰가지고 일부러 때렸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우리가 딥시크에 관련된 애들이 전부 다 중국 통들이에요.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중국의 조작이라는 게 아니라 중국의 1세대, 그러니까 저나 뭐 박시동 평론가님 1세대들은 다 유학파들이에요. 그 유학파들이 지금은 다 중국 주요 대학의 기술대학의 교수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미국 유학을 안 가도 키워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딥시크 이전에 우연치 않게 일주일 전에 그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는 좀 모호합니다. 근데 각 공대의 그 순위를 봤어요. 공대 순위를 봤는데 우리나라 공대에 Y공대가 거기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56위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이공계는 다 20위 안에 그 홍콩과 싱가포르 대학을 배우고 나면 20위 안에 전부 다 중국 대학들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1등, 우리가 이제 1세대, 지금 현재 네이버 카카오 1세대들은 공대를 갔고 지금은 의대를 가지만 지금 중국은 다 공대를 간다는 애들이 벌써 그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나게 본다라면 이런 이제 음모론은 그런 거죠. 중국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수많은 자본을 대고 수많은 기술을 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국은 뭐 물량 공세잖아요. 전기차도 물량 공세, 그렇죠. 뭐 태양광도 물량 공세, 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물들을 나타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 그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진실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아직 확인 못한 것도 있지만 조금 봐야 되겠고, 더군다나 이제 꼭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는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이 챗GPT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보면 이건 젠순왕이 한 얘기예요. 젠순왕이 한 얘기인데 중고등학생이 과제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챗GPT를 쓰는 것보다 중고등학생은 딥시크를 쓰는 비용을 그런 것들이 낮고, 앞으로 챗GPT가 해야 될 일은 중고등학생용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전문 개발자들과 전문가들을 위한
고급 사양으로 가는 거고 시장이 양분되는 거지. 이 젠슨왕이 바로 우리는 환영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기자회견한 내용이거든요. 원래 나온 게 바로 그거가 우리는 환영한다. 밑에 있는 건 니네들이 해라. 우리는 위로 갈 거다. 따라올 기술의 격차는 여전히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이번 그 발표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들여다볼 부분이 많죠. 그렇죠. 우리는 2,000장으로 예를 들면 엔비디아급 고성능 반도체 뭐 2,000장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유수의 언론에서 나오고 사실 우리 정보당국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속에서도 중국이 10,000장 이상은 확보하고 있다. 밀수든 뭐 우회로든 차명 기업을 통해서든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사실은 2,000장 아니라 몇천 장이 더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장밖에 안 들어갔다라는 걸 고지고대로 믿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 개발 비용도 뭐 80억밖에 안 들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 비용이고 앞단에서부터 쭉 쌓아왔던 중국 관련해서 그 중국 내에서의 LLM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 비용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비용을 속이거나 누를 수도 있고 당국의 강력한 힘과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그 정보가 모은 데이터 같은 것들이 제공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 구조도 사실은 믿을 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공개된 성능도 보면 수학이라든지 몇몇 분야 3개밖에 공개가 안 된 거예요. 종합 모델이 공개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챗GPT나 이런 데와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한편 이번에 성과를 보였다는 건 양원펑이나 이런 중국 관련한 인재들도 저는 아직은 신뢰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벼랑간의 40대 친구가 헤지펀드 관련해서 11조 원의 돈을 벌었다가 AI 관련한 개발에 투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본인이 뭐 주커버그나 머스크급 천재가 돼가지고 갑자기 성공시켰다 이런 것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음모론은 아닙니다만 거꾸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선전용으로 쓰기에는 참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 내부 인재다. 우리도 젊은 천재 있다. 적은 비용으로도 미국의 콧대를 눌렀다. 이런 구도를 좀 보여주긴 또 보여주거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건 AI 시대는 사실은 이제 대단한 인류학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시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검색이 안 된다? 공산당 내지는 중국 당국이 싫어하는 분야가 차단된다? 이거는 사실은 인류의 글로벌리한 마켓을 놓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이건 완전히 낙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의미를 평가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스운 비유긴 하지만은 미국 농구와 다른 나라 농구가 올림픽에서 붙었다. 그럼 이거는 뭐 성인 농구된 거의 초등학생 수준으로 늘 게임을 우리가 예상했고 한국 여자 양궁 10연패 아닙니까? 중국 탁구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농구도 뭐 한 80대 한 60까지는 오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탁구는 못 이길 것처럼 생각했는데 한 세트는 이기네. 뭐 이런 것처럼 그래도 미국이 게임을 끝냈다라고 하는 산업 영역에서 무언가 균열의 새로운 시도들은 의미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만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CEO도 마찬가지고 뭐 CEO는 뭐 슈퍼맨도 이런 슈퍼맨은 없죠. IQ 38,000쯤 되는 사람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청년도 구색가 쪽이 이제 또 여성도 한 분 있는데 4년 전에 파이썬도 그러니까 전혀 4개월 몰랐다는 만에 사람이 뭘 했다라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챗GPT하고 맞먹는 LLM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말 한마디 못하던 친구가 4개월 만에 테드 강연에 나가서 1,000만 뷰를 찍었다는 소리랑 뭐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유치할 수도 있는데 중국이 그만큼 그런 스토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AI에 있어서는 중국의 자존심이 좀 많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건 있으니까 아직 한 세 가지 영역밖에 안 되긴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그래도 $20짜리를 무료로 쓰는 것 치고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게 중국의 딥시크가 계속 발전해서 계속 무료가 유지가 된다면 뭐 중국 거라가 약간 찝찝한 면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유료 모델보다 무료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 격차를 계속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이건 좀 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사실 $20라는 게 그렇게 우스운 건 아니고 구독에 있어서는 뭐 밥 먹을 때 $20는 그냥 먹겠지만 이게 또 구독할 때 $20라고 하면 기둥뿌리 뽑는 기분이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건 계속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소비자들의 선호 네. 선택의 문제인데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국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향후에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라든지 각종 포털에서 나온 정보가 가짜냐 아니냐, 이게 정확도가 몇 프로냐. 이런 것들을 또 해주는 저는 이렇게 서로 이런 것들 저는 그렇죠. 제가 능력되면 한번 만들고 싶어요. 어떤 GPT 랭킹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우리 처음에 포털 사이트도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뭐 상황에서 보면 갑자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중국의 민감한 문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걸려서 돼서 그게 튕겨 나온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20 내고 그냥 편하게 뭐 그냥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그런 걸 쓰는 이유는 그런 걸 제가 스스로 걸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저같이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신경 써서 일일이 다 걸러내야 된다라면 차라리 $20 내고 신경 안 쓰고도 거기서도 오류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요 딥시크와 챗GPT의 관계를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하면 딱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싸우고 있고 중국은 일단 좀 냅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앞서 두 분 다 얘기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바이든부터 가장 먼저 때렸던 것 중에 하나가 칩스법,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흘러 들어가고 다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 니네가 우리 막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협상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물론 이제 그러면 트럼프는 더 때리겠죠. 트럼프가 더 때리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또 다른 또 비장의 카드를 또 준비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 협상 과정에 있어. 오히려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협상이에요. 협상도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을 톤 다운 시켜서 하는 협상도 있지만 상대방을 오히려 막 윽박질러 상대방의 모든 민낯을 딱 드러낸 상황. 그래, 니네가 깔 수 있는 패를 다 까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협상을 하자. 이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정말 중국이란 나라가 그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의 지금 이제 이 딥시크와 관련된 사람들의 몇몇이기 전에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천재가 아니고 그들이 그냥 얼굴을 내세우는 사람이었다라면 이미 이걸 누군가 만들었고 누군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다. 보이지 않는 더군다나 이거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 이 정도라면 상당히 조금 우리가 좀 무서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물론 제가 쓰면서 조금 좋았던 거는 이게 GPT 무료 버전은 답을 줄 때 출처 링크를 안 주거든요. 무료는 안 주는데 얘는 이제 R1 엔진을 켜고 검색 엔진을 켜면 그 출처 링크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설사 조금 못 믿어온 게 있더라도 출처를 확인해서 좀 인간이 좀 교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기는 하던데 그거는 이제 GPT는 유료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점은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질문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찌 됐던 이제 뭐 한방이 됐던 뭐 스쳤던 간에 뭔가 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주로 전력이나 아니면 이제 HBM 같은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주로 엔비디아 생태계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면 우리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좀 이제 번역 외에 뭔가 좀 나와야 될 때 아닙니까?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뼈아픈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가 뭐 제대로 된 성능을 못 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카카오는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말도 못하는 지경이고 네이버는 초기 모델 한번 내놓고 후속 모델 내놓는다는 계획이 지금 계속 지연 중이라서 멈춘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라고 시장이 참 답답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게 빨라요.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국내 업체들의 핑계는 이거였어요. 일단은 자본적으로 게임이 안 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픈 AI가 챗GPT 만드는데 16,000장, 16,000장이 들어갔다고 치는데 HBM 칩이 이번에 중국도 뭐 이거 2,000장 정도 들어갔다고 일단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갖고 있는 이제
이게 HBM 합니까? 칩이 그게 2,000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장이나 돼요. 저는 몇백 장 단위로 알고 그래도 있었는데. 어떻게 많이 모르겠어요. 이제 배워왔네요. 이것도 이제 확인 안 되는데 이것도 네이버에 얼마 있고 네. LG가 좀 가지고 있고 등등등 해서 있고 대항하고 테스트용으로. 예, 나머지가 뭐 조금씩 갖고 있는 수준이지 이걸 직접화해서 한 기업 이걸 만들 수준이 안 되니까 우리 사실상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재편되고 나면 그 밑에서 그 모델의 원소스를 가지고 우리 시장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나 개발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사실은 자포자기한 상황이었고 또 사실은 좀 공교롭습니다만은 재작년에 R&D 예산이 좀 깎이면서 불격에 좀 저거를 맞으면서 사실은 이 개발자들이나 이 개발 생태계들의 의욕을 좀 꺾는 일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인재들도 좀 중국이든 심지어 인도까지도 인재 유출이 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인도는 정도였으니까요. 뭐 세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우리 인재는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돈은 돈대로 안 돌고 칩은 칩대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여러 가지 대안이 그때 사실은 검토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게 맡겨놓자니 이 자본이 조달이 안 되니까 국가 예를 들어서 공용 칩을 우리가 국가가 대량으로 사서 좋은 프로젝트 갖고 오는 기업에게 예를 들어서 대여 비슷하게 좀 싼 비용으로 연구해봐라든지 뭐 이런 것들라든지 또 AI 관련한 특화 인력이 부족하면 빨리 수급될 수 있도록 뭘 한다라든지 해서 대안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건 또 그럼 언제 현실화되는 거야라고 해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 그것도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되게 시기도 그렇고 시차도 그렇고 돈 문제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길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자포자기하거나 큰 추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딥시크가 보여준 그 어떤 식으로든 예전 성과가 이제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우리 이 스타트업에게도 그래 이런 방식으로 우회로를 뚫든 그 심지어는 챗GPT에 기반한 다시 역소스를 활용하는 방식이든 네. 또 딥시크에 있는 딥시크와 유사한 지금 알리바바도 또 하나를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회사들이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픈 소스를 재활용하던 우리만의 서비스도 이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 AI 생태계에 그래도 온기는 좀 불어넣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예. 이제 모멘텀은 생겼고 오랜만에 또 정치인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대응 한번 해보자라고 물론 사진 보니까 별로 대응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분들이 만드는 건 아니니까 정책적으로만 열어준다면 근데 사실 기업들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해도 엔비디아에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뭐 주문이 돼야 말이지. 그리고 인재들은 저기 가면 7, 8억씩 받는데 여기서 2, 3억 받으면서 일을 할 이유는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은 없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칩도 없으면 이제 결국 할 수 있는 게 API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튜닝만 하는 거밖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그럼 그렇게 그 딥시크가 만약에 지금 오픈 소스로 됐다면 그걸 좀 활용하게 되면 이 한계를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 평론가님 말씀 듣고 저도 좀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게 이거는 근본적인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거를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다 해서 지금 현재 2만 장 갖고 있는 상태, 이제 2천 장 네. 갖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거를 뭐 삼성이라든지 네이버가 뭐 한 2천 장, 4천 장 들여와서 우리 그러한 챗GPT를 개발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2만 원 그 20달러 가지고 그게 유지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20달러 갖고 유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업에서 이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다면 굳이 소비자 유저가 챗GPT를 쓰지 아무리 삼성이나 네이버가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걸 쓰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저기 이제 그 돈쌤도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으로 유출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챗GPT 쓰면서 우리 대응은 다 지금 미국 서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뭐 자주 뭐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러한 논리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이건 애국심 논리일 수밖에 없다. 경제 논리로서는 조금 우리가 이거는 놔줄 건 놔주고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활용도는 다양하거든요. 저는 이게 의외로 또 굉장히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저는 하드웨어를 좀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게 지금 갤럭시 23입니다. 1년 만에 구형폰이 돼버렸어요.
원래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오죠. 1년 만에 매년 구형폰이 됐어요. 구형폰이 됐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까지 새로운 그 신형의 물론 이제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없으면 못 파는 정도니까. 근데 삼성도 지금 만들었는데 저가형 구형들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재고 자산, 더군다나 가전제 그 전자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은 거의 뭐 이거는 뭐 똥값인데 재고 자산을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된다라면 이건 기업의 재무제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거, 더군다나 이제 멕시코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챗GPT, 그다음에 딥시크, 그다음에 네이버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각각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차라리 우리가 나가야 될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이 챗GPT와 같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러한 보안이라든지 서버 유통이라든지 오늘 이제 세멀트먼이 와서 카카오를 만났다라고 카카오랑 이제 뭘 이제 발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뭐 박시성 평론가님이 의미가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과 협업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게 왜냐하면 영어 기반을 우리가 한글로 하는 데 있어서 한번 걸러줘야 되거든요. 이게 전기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돈을 낼 때는 우리가 딱 검색할 때 검색식으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이 검색에 대한 비용이 큰 거죠. 몇 단계를 거치느냐에 대한 통합 비용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영어로 검색해서 영어로 답을 찾는 거랑 한글로 검색해서 한글 답을 찾는 거랑 비용이 달라요. 그 과금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카카오가 중간에서 한번 꺾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라면 오히려 카카오의 우리의 수많은 고용 인력들이 될 것이고 그게 자체 개발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속된 말로 하청업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저는 있겠다. 멋진 말로 파트너라고 하죠. 협력업체 파트너가 되는 거니까 그게 낫지.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해서 제가 기업의 오너라도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는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어떤 거대 모델이라든지 거대 자본 투입에는 늦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독특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세계적으로 보면요. 너무 재밌는 현상이지만 구글이 그 시장을 다 먹지 않은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뭐 네이버가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어딜 가도 다 구글 92%.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기술이 있다는 거 하나고 둘째는 우리가 우리말을 쓴다는 거예요. 한글을 쓴다는 거. 그렇죠. 그게 일단은 또큰것 같아요. 글로벌리한 회사 입장에서는 1차 장벽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시장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만의 서비스 또 우리만의 경제를 나름대로 꾸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언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너무 답답한 게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뭘 좀 잘 못하니까 답답하지만 정부가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너무 이 이 학습 모델을 하기 제일 좋은 예를 들어서 그런 섹터가 어디냐면 판결문이에요. 네, 뭐 판결문.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AI 판사가 더 정확하다 이런 말 하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판결문이 예를 들면 오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수많은 소스도 사실은 통제되고 오픈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판결문은 우리 검색하면은 개인정보 다 지워져 있잖아요. 다 지워져 있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그 몇몇 사건들 빼고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기술이 있고 우리만의 언어가 있고 우리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은 약간의 바리케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지켜가면서 우리 서비스를 가지고 거꾸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데 그럴 때 지금 민관이 협력해서 다시 한번 지금 기회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전략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정부들 시대가 바뀌는 걸 모르고 있고 민도 어쩌면은 약간 지금 조금 자포자기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딥시크 사태를 좀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을 해서 우리 시장 내에서도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좀 전략적으로 발굴해서 다시 할 수 있을 것처럼 저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사실 한국은 뭐 IT에서도 로컬라이징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딥시크 얘기하면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제 또 패권 관련 이제 AI는 이제 첨단 산업이니까 이제 미국의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딥시크 관리는 물론이고 중국 SNS는 이제 전체적으로 접속을 하지 마라라는 것까지 나오고
그리고 사실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검토가 들어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GPT를 써도 미국 서버에 가지만 근데 미국 서버에 가는 거하고 중국 공산당한테 가는 거하고 또 느낌이 좀 다르기도 하고 약관에 보면 그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냥 심지어는 키보드 치는 그 리듬까지. 네, 오늘 기사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안녕하세요를 쳐도 사람마다 약간 리듬이 다르니까 그 인식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이제 AI 관련해서 미중이 이제 관세도 관세지만 기술 가지고 이제 패권 대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미국은 당연히 딥시크를 이제 제한을 하겠죠.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은 앞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틱톡의 예를 네. 들 수가 있겠죠. 네. 틱톡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젊은 10대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규제를 했고 결국 이제 틱톡의 서버를 이제 미국에 놓는 걸로 지금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산업이 태동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념으로 보면 야, 내 개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 내 개인 정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모든 행동을 컴퓨터가 알아?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로봇 시대, 자율주행 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도 안 주고 내가 나의 사생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자율주행이 될까요? 로봇이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벌써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세 사람도 구시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그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부분에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그런 기술과 보안에 대한 것들이 조금 지식이 좀 얕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미국도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서버를 미국에 두라는 거죠. 틱톡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니네가 돈이 없어 그러면 상장해서 돈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다양한 어떤 그 국가 간의 협의점이 나올 거겠지만 일단은 뭐 당분간 좀 시끄럽겠죠.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인 AI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뭐 주요 정부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정부 선진국 제가 볼 때 제가 어저께까지 확인할 때만 해도 8개까지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 그렇죠.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정부의 발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한 대중국 제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직 못 믿은 상황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뚫어 나가야 되는 중국과 이거를 막아야 되는 AI 패권을 놓고 막아야 되는 미국의 전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특히 제가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지금 임기 시작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뭐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젠슨 황 CEO도 취임식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둘이 급하게 만났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취임식에서 따로 볼 사이가 아니고 따로 독대를 하는 클래스를 보여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 둘의 이 미팅을 놓고 뭐 설왕설래 있고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엔비디아 칩이 어떻게 중국으로 간 거냐 또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사태를 AI 패권 문제를 관련해서 제재를 더 해야 되는데 당신네 회사가 할 수 있는 방침은 뭐냐라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AI 패권 전쟁을 놓고 하나의 의제가 긴급하게 성립됐기 때문에 둘 간의 미팅도 빨리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패권 전쟁은 앞으로 그러면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파워, 연대 파워로서 이걸 못 쓰게 하는 중국 관련해서 저 힘을 더 약하게 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결국에는 미국이 우위에 있는 건 컴퓨팅 파워거든요. 칩 파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성능 반도체는 제재하고 중저가는 내버려 뒀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뚫어 나갔고 그 중저가로도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중국이 먼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가 사양과 중가 사양에 대한 제재를 높이고 그거에 대한 효율성,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업체와의 모종의 더 큰 압박도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젠슨왕을 만났다라는 기사를 보니까 이미 만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로 애둘러서 보면 그거는 이제 뭔가 얘기가 더 이제 깊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둘이 따로 해야 될 얘기가 있었다는 저는 거죠. 오히려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기사인데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전력량을 평가한 그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미국.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있는 게. 그다음에 상해, 저기 이제 북경에 엄청나게 전력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맞먹는 또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이 세 개의 그래프가 거의 높이가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과 가깝고 더군다나 우리는 칩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판교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만약에 갖고 오게 되면 우리가 굳이 챗GPT를 만드는 그거보다 더 많은 고용과 더 많은 우리의 그 자체적인 어떤 서버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더군다나 중국도 가깝고 일본도 가깝기 때문에 싱가포르보다 지리적인 여건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정부가 좀 트럼프와 이제 조율 속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서버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대한 안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서버를 갖고 있으면서 안보와 더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협상과의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딱 보고 느끼는 순간 야 이렇게 싱가포르이 이렇게 될 정도면 우리도 가져올 수 있겠네. 그 부분을 한번 정부 당국자가 이 방송을 보신다라면 꼭 챙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경북 어딘가에 그냥 벌판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하나, 그렇죠. FML 옆에 한 4개 꽂아두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젠슨하고 트럼프가 만나고 나서 또 샘 알트먼이 또 카카오랑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우리 편으로 와, 우리한테 와, 약간 사인 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저는 그 경북하고 그 안동 지역 위쪽으로 보면 거기 다 태백산맥이잖아요. 거기 더워서 조금 냉각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산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원래 추운 지역 분지에다가 그러면 산맥이 있으면 전쟁, 그러니까 이제 폭격 우려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그 춘천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춘천 사람들이 남산이라고 불러오는데 그 드라이브 코스 위에 꼭대기에 굉장히 멋있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산 속에다가 정말 냉각기를 그렇게 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태백시 같은 데다가 그렇죠. 날도 추운데 하면 또 의외로 그 후장님께서는 지금 장을 열지 말고 열린 장에 가서 찐옥수수 팔고 뭐 이렇게 팔자. 아까부터 전력을 계속 힌트를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